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3일째죠.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후보자가 약속한 자료 제출되지 않고 있고 답변 내용이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광고 영업, 5.18 폄훼, MBC 노조 탄압에 대한 내용 그야말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청문 보고서가 나와도 논란거리가 될 만한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 표결 전 자진 사퇴로 왔었는데 이상인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정원이 5명인 방통위 상임위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을 보장해 나가야 하는 방통위가 혼란스러운 상황. 현장에서 방송을 하는 저희도 그리고 그걸 들으시는 또 보고 계신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자, 여수에서 시작할 텐데 여수 산단 대기업 사택단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에 대한 여수시의 도시개발 계획 차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던 하나솔루션 사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여수시에 전달했네요. 네, 지난 수요일 이 시간에 여수 국가산단 입주 대기업들의 이 회사 사택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이 되었던 한화솔루션 측이 여수시에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당초 사택 부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에 관한 서류를 여수시에 접수했는데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한화 측이 사정이 생겨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 한화솔루션 측은 소호동 사택 21만 제곱미터 부지에 저층 연립주택을 최고 31층 2,9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해당 사택 부지는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 한화솔루션 측은 최근 여수시에 해당 부지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가 사업 부지를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해 줄 경우 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여수시의 도시개발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한화 측이 여수시에 신청한 도시개발 변경 신청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이 한화솔루션의 고층 아파트 건립 사업은 당분간은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화솔루션의 사업 신청 철회로 여수시의 사택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산단 입주 기업들의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사업 계획을 신청한 롯데케미칼 아직까지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한화솔루션의 사택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이 회사 스스로 사업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이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다른 산단 입주 기업들의 사택단지 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산단 기업들의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고 또 더구나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여수시가 산단 입주기업 사택단지에 대해 이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 여수 산단 입주기업들의 사택단지 개발 사업 추진을 계기로 여수시가 지역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산단 입주기업들의 사택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화솔루션의 사택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 취소와 별도로 비슷한 시기에 여수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한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아직 사업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수시는 해당 사업 신청에 대해 인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여수시에 사업을 신청한 롯데케미칼은 이 선원동 사택부지에 최고 29층, 27개 동 2,6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사업이 가능하려면 이 한화솔루션이 신청했던 변경 조건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 사업 신청자 스스로 취소한 것은 지역사회의 정서를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 신청에 대해서 여수시도 신중한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에 소재한 한 아동복지시설이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부담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됐는데 비영리 복지시설의 시설 개선 사업 자부담 제도에 대한 개선책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에요. 네, 순천시에 소재한 한 지역의 대표 아동복지시설인 순천 성신원의 시설 개선 사업이 최근 자부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되면서 비영리 복지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자부담 원칙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최근 진행된 시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성신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설 개수를 추진했지만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자체 부담금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5억 8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고스란히 반납했다며 순천시의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예,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순천성신원의 이번 시설 개선 사업 사업비 반환과 관련해 지역 복지 전문가들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복지시설의 시설 개선 사업은 현재 복권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를 통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고 순천시도 순천형 복지체계라는 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의 양육시설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3천만 원의 자부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5억 8천만 원이라는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고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기회를 포기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인 순천시나 해당 복지시설 재단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금을 반환하기 전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최소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은 피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원이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공복지근로기금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아서 진행된 재판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법원이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공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복지기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주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의 공공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21년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 43개사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같은 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재판의 판결이 잇따르자 기금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노동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서 자녀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이 소송에 앞서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만 기금을 지급해야 될 주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들의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과 관련해 재판에 앞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금관리 주체에 대해서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기금 측이 결국 정부기관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포항과 광양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지회의 경우 지난 5월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재판부의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자녀 학자금 및 이 복지 포인트 지급 결정 판결에 대해 이 포스코 측은 언론을 통해 원청과 하청 직원들의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금의 재원을 출연하고 있지만 기금의 지급 여부는 이 포스코가 아닌 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한 상황이고 포스코는 기금의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포스코가 기금을 출연하지만 지급의 유무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 포스코 주장대로 과연 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직이 자발적으로 결정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은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민원은 저희가 해결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폭염에 대한 이야기인데 낮에도 갑자기 스콜처럼 한 30분 동안 비가 엄청나게 오더니만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쨍하면서 그야말로 폭염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한증막 더위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분들 지쳐가고 계세요. 네, 아침까지만 해도요 여수의 하늘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점점 오르다가 정오가 되니까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소나기의 습도는 더 높아지면서 한증막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장맛비와 소나기가 교체하면서 온도의 습도까지 솟아 가만히 있었다며 줄줄 흐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순천시와 고흥군은 폭염경보, 여수시와 광양시는 폭염주의보였습니다. 네, 며칠 동안 이어진 또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네. 밤에도 기온이 꽤 높았어요. 네, 어제 여수 밤 기온이 27도를 넘었습니다. 와. 그리고 체감 온도는 30도를 넘었습니다. 예. 이 한낮에 축적된 열이 식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온다습한 남서풍까지 불어 잠을 설친 열대야가 이어진 건데요. 예. 그래서 시민들은요 열대야를 이기기 위해 밤 산책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여수 소호동 동동다리에도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밤바람을 쐬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간간히 부는 바닷바람마저도 후덥지근하면서 가만히 서 있어 땀이 흘렀습니다. 이 산책 나온 시민들은요 집에 안에서 이 에어컨 바람만 쐬는 것도 힘들어서 밖에 나왔더니 견디기 힘든 덥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실제로 많이 느끼죠. 조금 걸으면은 우리 손지하고 나왔는데 손지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뛰기는 하는데 등짝에 땀이 바로 주르륵 흘러요. 덥긴 아주 되게 덥네요. 작년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훨씬 더 열기가 느껴지고 습한 공기도 느껴지고 장막 중간에 햇빛이 내리쬐면은 밤에 초저녁에 이렇게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저 육지 사람들은 아주 혼나겠어요 지금. 많이 덥긴 더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운동을 해도 그리 땀을 안 흘렸는데 땀을 무지하게 흐르고 그냥 지금은 그냥 이게 더운 것보다는 한 해 한 해 다른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웬만해서는 에어컨 틀고 이렇게 안 하고 햇빛 보면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이 올라온다 그럴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 밤낮 가리지 않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죠? 네, 수일째 지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제를 보면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남에 85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흥군이 1명, 순천시가 5명, 여수시가 14명, 광양시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요, 주거 빈곤 가구, 또 노약자,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피해도 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더위에는 바깥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주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은행, 병원 등이 해당이 될 텐데 네. 이런 시설들이 큰 도움이 돼요. 네, 잠시나마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를 식힐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폭염과 열대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노약자입니다. 네. 이 독거노인 경우에는요, 냉방시설도 부족하고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도 부족해서 가장 취약할 수 있어 우려 큰데요. 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이 무더위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밖보다 집안이 더 더운 노인들은 무더위 쉼터의 덕분에 더운 여름을 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노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더워 나가면 죽어 밖으로 나와 없어 에어컨도 선풍기 틀으면 더워 선풍기 틀어 바람도 아예 안 오던데 밤에도 그리 덥대
8월 15일까지는 더워. 혼자 살게 나는 에어컨 놨나? 그렇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여기저기 냈을 게 막 사람들이 말을 했어. 시원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여기 와서 있죠. 집에는 에어컨이 없을게. 그래서 여기 와서 놀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좋아요. 여가 제일 낫지. 운영 여가. 딴 데로 갈 데가 없잖아 노인들이. 이 부분에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이걸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음 주에도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또 슬기롭게 잘 보내야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조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는 마이크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또 2주 만에 같이 함께해보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석 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예. 네, 누구나 다 한 번씩 겪어야 될 일인데 아버님을 또 보내드렸어요. 네, 예. 준비하고 얘기는 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께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위로를 보내주시는데 아유 마음 그 좀 짠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예, 예. 김대희 총장님 근황 여쭙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 저도 뭐 올해 한국 YMCA 간사 여름 연수회 때문에 속초를 갔다 와 봤거든요. 그 속초를 갔다 왔는데 6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하고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어떻게 갈지 저는 한 옛날에- 번도 안 가봤는데. 예, 옛날에는 여수공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양양까지 플라잉 강원 맞아요. 예, 비행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비행기가 맞아요. 없으니까 이게 자가용으로 6시간 반이 걸리던데요. 8월 말에 저희 뭐 직원들 한 7, 8명이 또 가야 되는데 사전 답사를 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2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6박 7일 동안 우리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YMCA 청소년들 100명이 이제 김해 봉화마을, 작년에는 여수시청에서 출발했죠. 여수시청 출발했는데 올해는 김해 봉화마을에서 임진강까지 600km를 자전거를 또 달립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 청소년 11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청소년들의 힘찬 자전거 발걸음에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름인데 또 물 많이 또 드시면서 또 활동하시기 바라겠고. 뭐 김석 총장님 그 일상 복귀하셨는데 순천 Y 일정 알려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지난 그 화요일부터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요. 순천 YMCA하고 그다음 주암댐 지사하고 주암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리고 순천시하고 하는 재활용 놀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긴밀하게 장소랄지 그다음에 주민들과 협약을 할지 이런 것들 좀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전남 동부 신대에 있는 전남 동부청사에 전라남도에 신종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십니다. 여기에 여순 유족들하고 여순 관련된 단체들 관계자들 모여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줘야 될 일에 대해서 예,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순 11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구례에서 무슨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축소하고 또 그 관계자들을 봉환식 있었죠. 예, 예. 봉환식 자체를 너무 뭐랄까 지금 현재 여순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너무 축소하고 그리고 너무 사람도 많이 없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 윤석열 기자가. 식으로 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조금 이렇게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여순 11구 범국민연대에서 좀 성명서도 냈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그 다음에
민주당의 여순특별위원회 역할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이제 간담회는 8월 5일날 국회에서 아마 개최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 들어가기 전에 뭐 저희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 시간이다 보니까 그 앞서 브리핑에서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만 김대희 총장님 그 한화솔루션 사택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어요. 결국에는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현재 뭐 여수 쪽은 현재 거의 한 8만 평이 넘는 주요 그 일종 지역 대기업 사택 부지, 그러니까 네. 소호동과 학동 쪽에 있는 주요 부지대에 대해서 개발, 민영화 개발 문제가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어떻든 이게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 없이, 왜냐하면 시민들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든 뭐 처음에 하기로 했다가 시민들 반대 때문에 또 안 한다고 하는데요. 시민들 좀 당황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내용이 아니라 어떻든 시민들이 궁금했는데 어떻든 한다 안 한다가 기업이나 또 여수시 자체 내에서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수도 좀 새로운 정주 인구들이 삶을 개선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좀 새롭게 구성할 필요는 있겠고, 왜냐하면 사택 부지가 대체적으로 여수시가 도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 또 그러면서 도시가 변화되면서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택이 다 해당 지역이거든요. 이러면서 어차피 변화는 필요한데 이것이 좀 공개화되고 모든 자료들이 공개화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 속에서 공론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네. 이게 좀 공무원 사회에서 좀 비밀적이고 비공개적인 영역에서 트다 보니까 좀 기업도 마음이 상하고 시민들도 좀 이가 뭐가 뭔지 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석 총장께도 한 가지만 여쭙고 저희 주제 들어가죠. 네네. 저희 지난주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주제가 그 총장님 그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지역 방문했을 때 있었던 네. 충돌로 인한 경찰 조사. 네. 그거 이야기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못 듣게 됐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사실 목요일 날 조사가 예견됐는데 네. 좀 안 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순천 경찰서에 제가 조사를 보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정보는 현재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일단 그때 미뤄졌군요. 예, 5월 28일 날 여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순천에 왔지 않습니까? 그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항의 기자회견을 순천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분들에게 유족들을 좀 만나고 가라 그런 것들이 좀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원래 이제 기자회견으로 그 진행을 된 거고 네, 네. 관련된 정보를 다 이제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에서 봤을 때는 이 불법 집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제가 조사를 잘 받고 또 우리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뭐 했다고 말씀도 드리고 또 너무 과도하게 이 진상조사 보고서 이 억울한 유족들의 요구들이 자칫 이런 것으로 옥죄는 듯한 또는 억압하는 듯한 그런 조사가 아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면 또 여쭤보는 시간 뭐 예. 가져볼 수 있도록 하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뉴스 또 나왔습니다만 여수시 인구 27만 명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28만 명 선이 무너진 지 3년 만인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 광양 뺀 나머지 20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뭐 전남도의 예측으로는 2030년에 여수시 인구 24만 명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생활 인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고 인구 감소적 지자체는 특례 사항을 발굴하는 데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뭐 상황 현안들을 좀 짚어보고 생활 인구 정책은 과연 그러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27만 명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여수시 인구. 네, 다른 때보다도 이제 30만 무너지는 그 충격하고 좀 더 오히려 더 강력한 30만 무너질 때보다도 시민들이 충격이 더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여수가 30만일 때가 있었어요. 네, 33만 맞아요. 명. 98년도 3년 통합 때는 33만 800명, 33만 명이 넘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27만 무너졌고요. 무너지는 게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전라남도 예측이 맞다고 봐요. 2030년 되면 25만 정도 도시로 갈 거고 사실상 이제 20만이 마지노선이거든요. 20만 밑으로 떨어지면 모든 도시는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대세,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보지만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시대가 들어선 속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다 감소였거든요. 이건 이제 이중적인 두 개의 이제 핵폭탄을 얻어맞은 것이 여수의 대표적 사례다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떻든 지금 형태의 인구를 유지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뭐 어차피 감소될 건데 그렇다고 28만 회복하기는 힘든 거고요. 대신 지금 현재 26만 정도를 가지고 여수 시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면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라면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는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현재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도시를 어떻게 활력 있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정주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행정적 중심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로는 정책적 방향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가파르게 감소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현실적으로 그러죠. 왜냐하면 여수시가 좀 인구 관련돼서 인구 증가라든가 인구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유사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 정책은 한 3천억 가까이를 인구 정책에 쓴다라고 하지만 그게 대부분 특별한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가 어떻든 27만, 28만 정도의 자족적인 정주 인구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정책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방식을 조금씩 쓰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다행히 뭐 여수시는 그러한 정책적 문제를 가지고 인구와 청년 정책관을 별도로 부시장 직속으로 나와서 좀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여수시가 마음은 급하지만 어떻든 뚜렷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고 또 여수 시민들이 좀 정주 의식을 강화시킬 만한 적극적인 정책은 없었기 때문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더욱더 인구 유출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석 총장님, 네.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뭐 순천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네, 참 좀 정체되어 있는 게 지금 사실은 맞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앞자리가 드라마틱하게만 바뀌는 그렇죠. 정도는 이제 아닌데 아무튼 뭐 여수는 줄고 있고 순천은 늘고 있다고 해서 순천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인구 유입 정책, 유지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시기에. 일단은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령화 중심에 되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인구가 늘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가 1점대도 출생률이 1점대도 아니고 0.7, 0점대인 가운데서 네. 그러면 기존에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주 여건을 비롯한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여수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도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순천, 광양의 인근의 도시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여수의 27만 인구가 무너진 이것은 다른 도시로 뭐 유입된다 유입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떠나서 다른 도시도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로 받아들일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수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일자리도 있는 도시예요.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시사철 운행되고 있는 건데 이런 도시마저도 기존의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젊은 층은 분명합니다. 젊은 층은 분명히 교육과 취업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을 지금 현재 잠시 잠깐이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이 여수, 순천, 광양 모두가 공히 다시 인정해야 돌아오는 되는 것에 것이죠. 대한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수의 인구가 줄어서 광양으로 가거나 순천으로 간다고 하면 이 회복 탄력성이 좀 유지된다고 보는데 아예 다른 도시로 가버린다고 하면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남도 안에서의 이 여수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 어딘가에 가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 문제지만 이것이 아예 그냥 서울 경기권으로 유입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민처럼 유입돼 버리는 인구로 나가는 것은 전라남도나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이 공동 동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근거로 여수, 광양, 순천을 분리하지만 인구 정책이나 그 거주 여건의 개선들은 저는 여수, 순천이 공통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수만의 인구 정책이 아니라 전남 동부권 지역, 주요 3개 도시 혹은 또 여수, 순천은 인구 정책에 서로 좀 협의를 하고 서로 간의 장점에 맞게 좀 뭐랄까 특징을 가지고 한다면 좀 어떨까 하는 싶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수 혼자서만 여수시 혼자만 이 문제를 고민할 사항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 여수 같은 경우 보면 도시면 굉장히 살기 좋아요. 도시는 굉장히 살기 좋고
여수 산단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 좋아요. 그럼 그것이 아닌 사람들 소라 율촌이나 이런 화양면이라든가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중소협력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이 차별적이고 그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도시. 그래 거기에 편입되지 않으면 삶의 질은 급격히 나빠지는 곳. 이건 결국은 사람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렵네요. 네 그렇다 보면 결국 외곽에 있는 쉬운 사람들은 문제는 아니죠. 순천하고도 같이 붙어 있거든요. 오히려 여수의 소라면 유추면 사람들은 순천 시내버스가 더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인구가 서로 교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대 총장님의 의견에도 좀 동의하는 것이 우리 전남 동북부 같은 경우 기후와 관련된 그다음에 인구와 관련된 문화 관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 대응을 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게. 요것이 이제 좀 더 논의가 좀 진전이 된다고 하면 이제 좀 밀어놨던 특례 도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인구 문제를 진단하면서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생활 인구 정책을 제가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그렇죠. 그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 생활 인구 정책도 물론 짚어보겠습니다만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마 이 문제를 그 굉장히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예. 여수, 순천, 광양이 공이 인구 문제와 관광 문제와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의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공동 협력하는 문제를 먼저 제기한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또는 뭐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좀 던지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무의미한 논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중간다리 역할로 생활 인구 정책은 좀 유의미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여수, 순천, 광양 내에서의 생활 인구들이 서로 이동하고 있고 1시간 내 또 1시간 반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의 인구가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생활 인구로 적정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어떻든 저는 인구 20만 대의 서로 반경 30km 이내에 몰려있는 지자체는요.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 정책의 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통합 이전에 오히려 이런 자치단체끼리 좀 뭐라 그럴까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상호 유사한 정책들은 서로 좀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차별을 두면서 진행하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가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행정적 통합보다는 통합 이전에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 유사 정책들은 같이 공유하고 그건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할게. 대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이 좀 낫겠다. 그쪽에 우리가 정책적 지원을 할 테니 이렇게 상호적 협의를 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인구 정책, 특히 이제 정주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게 도시 계획에 있어서 도시 기반 시설이나 또 지역의 공공재, 교통 영역, 그리고 문화 관광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영역들은 같이 좀 공유해 나가는 흐름들.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문제를 대단히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으로 흥망성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격하게 이 그래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강조되는 건데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생활인구라고 하지만 생활인구가 적용될 만한 곳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마창진 정도나 여수, 순천, 광양 정도나 이게 가능하겠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수, 순천, 광양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생활인구의 유입과 생활인구를 위한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생활인구가 됐든 아니면 살고 있는 정주인구가 됐든지 간에 어떤 안락함과 경제와 문화와 건강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어쨌든 쏟아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 자체만으로는 저는 의미는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김대희 총장님 그 생활 인구라는 것이 뭐 단순히 그 지역에 살진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그 생활권 내에 있는 인구들의 활동 그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창출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낸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그 이상으로 좀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설명을 좀 주고 싶으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록 인구 이게 상주 인구 개념이죠. 등록 인구 주민등록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 기준으로 네. 국가 정책이나 지방 정부의 재정이 다 투입되거든요. 지방 교부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좋다. 그러면 주민등록 거주 인구인데 특히 이제 제주도가 그러죠. 제주 여수는
오히려 생활 인구가 더 많은 거거든요. 예. 주민의 인구보다는 여수가 지금 26만 이제 27만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여수시는 생활 인구 치면 28만 5천, 29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등록상 인구보다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좀 그렇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방 정부의 재정 투입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27만 도시가 아니라 29만 도시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동에 사람이 2만 5천 명 산다가 아니라 3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요. 외국인 포함해서 타 지역의 주민등록증이지만 여수를 실제 여수에서 먹고 살고 경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바꿔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주민등록 거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 형태를 보면서 정책이나 또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의 투입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돼야 되는 거. 그렇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공공 데이터, 행정 데이터가 좀 더 객관화될 필요는 있는 거죠. 생활 인구 자체가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인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출퇴근하는 인구, 네. 여수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관광객 인구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요즘 뭐 한 달 살이 뭐 뿐만 맞아요. 아니라 어떤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기간으로 단기간에 체류하는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활 인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 활력과도 연계가 되는 거고 문화 관광과도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인구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는 대단히 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고 특히 여수 같은 곳에서는 생활 인구가 방금 김대희 총리께서 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실제 인구를 많아요. 따져보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럴 것 그렇기 같은데요. 때문에 많아요. 그러니까 정주 환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생활 인구가 계속 그 줄어들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정책들을 유지하는 것도 여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좀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 활력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워케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게 얼마나 뭐 실효성이 있겠어 하지만 뭐라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의 생활 인구들이 많거든요. 타 지역에서 산업도 특히 여수 산단이라든가 주로 이제 연구 시설에 6개월, 1년 동안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 인구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집중화시키면 특화시키면 여수가 살만한 도시네. 그죠. 결국 주민등록 이전을 그 자체보다는 살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 혜택이나 지원이 많으면 공공 서비스가 많으면 여수는 살만한 도시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활 인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정주하고 살겠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주소는 여수로 되어 있지만 순천 살고 광양 살거든요. 두 군데서나 살아요? 아니요. 순천 살다가 이제 광양 지금은 광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는 안 느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상 여수하고 순천은 상당히 많은 공공 영역, 공무원 영역이라든가 산단 기업에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그냥 주소 안 옮기고요. 순천 근무하다가 밤 되면 또 퇴근하면 여수 오고 또 여수에 5시나 6시 되면 순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아마 생활 인구 영역도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정부도 그렇다 보면 생활 인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이게 다 통계를 잡아가지고 수시로 변하고 뭐 프로젝트마다 혹은 뭐 기간마다 수시로 바뀔 텐데 이걸 중앙 정부에서 데이터화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수월할까요? 수월한지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하고 있는 인구에 대한 안정적 정책이 먼저인 그렇죠. 것이죠. 예, 네. 그건 맞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활 인구가 물론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아니죠. 생활 인구와 관련된 정책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순천에서 하고 있는 워케이션이랄지 뭐 다른 관광지에서 주로 하는 단기 체류 프로그램이랄지 또는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랄지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랄지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뭐 관광 캠프, 뭐 해양 관광 캠프 다양한 그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이 생활 인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그 정주 인구에게도 좀 결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지돼야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들에게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 유럽의 많은 관광지들이 왜 지역민에게 신경 쓰지 않느냐라고 파업하는 경우들이 좀 스페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정책은 좀 여수시는 굉장히 좀
아마 여수시가 이런 정책을 해나간다고 하면 선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왜냐면- 해야 될 예. 가장 그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의 위기를 보면서도 해법을 그러게요. 찾기 위해서라도 여수가 뭐라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김대 총장님 생활 인구 정책 혹은 뭐 방향들 여수시에 좀 제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랄까 도시 계획이라든가 여수가 여러 가지 그 뭐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보건, 건강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결국은 생활인구 영역도 염두에 두고 좀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생활인구가 주로 거주한 지역이 어딘지도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공공 데이터가 이런 행정 데이터를 좀 더 객관화시키는 영역이 여수시 스스로가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현재 뭐 예서 26만 9천 명이다. 여수시가 인구인데 실제 생활 인구는 3만이 될지 4만이 될지를 데이터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 30만 기준에 맞춰서 그죠? 실제 생활 인구 30만이라면 30만에 맞춰서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활 인구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영역 행정 서비스 영역이나 공공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 예술 뭐 보건 의료 뭐 학교 뭐 취업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교통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 집중을 좀 해나가는 흐름들 좀 그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데이터화해서 중앙 정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네. 이 데이터도 쉽게 빼더라고. 휴대폰 사용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존 통신이라든가 이런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 인구의 패턴들을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인구 30만 규모에 맞게 여수시의 공공 서비스를 어디에 집중할지도 나오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김석 총장님 반대로 이 생활 인구화 정책이 된다고 하면 네. 다른 지자체는 아니 우리는 지금 등록 인구가 이만큼인데 우리는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반발하는데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뭐 반발하는 것보다는 혹여 이제 지금 현재 인구 중심으로 세금이 지방교부세가 좀 배분되는 그러니까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지극히 당연한 반발인 거라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그 한정되어 있는 예산과 이런 것들을 중에 생활인구로 쓸 수 있는 도시가 몇 군데나 있겠어요. 생활인구 정책이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근데 것이다. 저는 이제 여수나 광양이나 순천은 여수나 광양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인구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더 이렇게 정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다른 도시에 굉장히 좀 수범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정부와 무관하게라도 여수시가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여수가 전통적인 그 중화학 산업 그래서 여수 산단을 가지고 있고 관광이 활성화됐다면 현실적으로 생활 인구 영역을 적극적으로 여수시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라고 해서 인구가 다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거제 울산에 5년 전에 조선산업이 침체되면서 인구의 거의 뭐 6분의 1이 쑥 빠지는 현상을 경험해봤잖아요. 산업은 30년 단위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산업도시는 쇠퇴도시가 완전 되는 거거든요. 여수도 석유화학 이후에 새로운 좀 신산업에 대한 비전들을 못 만들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관광도 지나치게 시설 중심의 관광이었거든요. 문화와 체험과 그리고 약간 생활인구처럼 정주적 개념의 휴양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이동의 개념의 관광만 집중했기 때문에 휴양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개념이 들어온 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산업도시나 관광도시는 의외로 생활인구가 많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같이 고민해 나가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구가 27만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와 관련된 그 산업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관련된 일자리 자동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교육, 문화시설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우리 여수시가 뭐가 줄어들고 있고 뭐를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를 다시 시작하고 뭐를 또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공론화 워크숍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MCA 토론 이번 주는 여수시 인구 27만 명 선이 무너진 이야기를 좀 시작으로 해서 생활 인구 정책으로까지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 8월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네, 7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마무리 재충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죠. 자우림의 샤이닝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